안녕하세요. 세무사 이PD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1 최고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 4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알아볼 사항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접하게 되는 세금 등 8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과 연관된 세금, 그리고 주택 등 부동산과 주식 관련된 세금, 그리고 이외에 기타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사항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인세입니다. 이 법인세는 개인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법인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러면 법인은 어떠한 세금을 내게 될까요?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은 4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법인이 이익을 냈다. 그러면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제 이게 일반적인 법인세의 내용이고요. 추가적으로 국내 소비자하고 있는 주택이나 별장, 비상용 토지, 그러니까 사업과 관련 없는 부동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팔았다. 그러면 법인세에다가 추가적으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 만약 기업 규모가 500억 이상, 자기자본 500억 초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그런 중견, 중견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법인을 문 닫을 때, 청산했을 때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총 4가지가 있고요. 법인세 신고 납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 명도 종료일, 통상적으로 12월 31일이 일반적인데 이날로부터 말일로부터 3개월이나니까 3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셔서 법인세 신고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가가치세입니다. 이 부가가치세는 물건 등을 구입했을 때 구매자가 그 가액의 10%를 부담하는 세금으로서 일종의 소비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신고, 납부를 해줘야 되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4번 이렇게 4번을 해주시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확정신고 기한 이렇게 2번을 해주시면 됩니다. 통상 이제 매출액,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세금 납부를 하게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결제 자체를 카드랑 현금용쿠 중 거의 전자식으로 거래를 하다 보니 매출 관련된 사항은 상당히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입 관련된 거는 적격증빙이 없다 그러면은 사실상 많이 공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입하셨을 때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 최대한 가져주시고, 혹시 그 대금을 지급할 때 현금 지급보다는 물론 뭐 이런 증빙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현금보다는 가급적이면 계좌이체를 통한 송금을 통해서 증빙을 조금 마련해 놓는 것이 부가가치세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많이 갖고 계신 다주택자분들 혹은 토지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아래의 공시가격을 합했을 때 그 금액을 초과했을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구체적으로 같이 살펴보시면 주택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인별로 그걸 다 합쳤을 때 6억 원이 넘거나, 건물이 없는 나대지, 그러니까 일반 토지죠, 그냥 그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 혹은 상가나 뭐 공정건물 등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속 토지들을 합쳤을 때 80억 원이 넘어갔을 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됩니다. 이 중에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내 집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나와버리면 사실상 이건 엄청난 세부담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폐해를 막고자 1세대 1주택 분들 같은 경우는 오래 보유하거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초에 고지서가 발부되고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종합부동산세 금액이 너무 커서 세금을 지금 바로 납부할 수 없다 그러면 담당 세무서와 연락을 취하셔가지고 징수유예 제도를 이용하셔서 그러한 자금적인 부담을 조금 덜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주식 양도와 관련된 세금입니다. 여기서는 어려운 내용 빼고 일반적인 내용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을 양도하면
통상적으로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그리고 주식을 거래했다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주식을 사고 팔았을 때 과세가 되느냐?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거래를 했든 간에 무조건 과세가 되고요. 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대주주나 장외 거래를 했을 때 과세가 됩니다. 사실상 일반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만 본다면 상장사,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실 때 세금 관련된 그런 사항은 거의 양도소득세 관련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증권사에서 수수료를 떼갈 때 이 증권거래세도 떼갑니다. 잘 느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반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 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은 거의 양도소득세는 없고 증권거래세는 일부 부담하고 계신다는 점을 한번 알려드리고요. 만약에 해외 주식을 사고 파신 분들이 있다. 근데 그 주식 양도에 대한 이익이 1년에 250만 원 이상이다. 그렇다면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없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상장 주식 중에서 대주주나 장외 거래를 하신 분들, 이 맞이하는 그런 양도소득세 세율 같은 경우는 통상 20에서 25%, 그리고 이 해외 주식을 사고 파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주주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인가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이 내용은 만약에 주식 거래를 할 때 투수관계자나 그런 사람들한테 터무니없이 싸게 거래했거나 비싸게 거래했거나 했을 경우에는 일부 증여세가 과세할 수 있다, 그러한 내용들이고요. 다음은 증권거래세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을 사고 파면 무조건 증권거래세 세금을 내게 됩니다. 다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개인들 같은 경우는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느끼시지 못하겠지만, 그 거래 금액에 대해서 이러한 세율을 바탕으로 증권거래세를 이미 내고 계실 겁니다. 증권 거래를 하신다면요.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고 장외에서 거래를 했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0.43%의 세금을 내게 되고요. 이러한 장외 거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기의 말로부터 이제 2달, 아까 말씀드린 6월 말이나 8월 말 정도가 되겠네요. 이때까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를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원천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이 원천징수란 무슨 의미냐?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국가 대신 세금을 징수하고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다 신고, 납부를 하는 그런 제도를 의미하고요. 회사 내에 근로자분들의 그런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혹은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일시적으로 사업과 관련돼서 좀 도와주신 분들한테 기타소득,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혹은 돈을 빌렸을 때, 회사에서 배당을 지급할 때 등, 법인에 있는 돈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소득으로 지급을 할 때 원천징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하시는 저소득 근로자분들이나 아니면 저소득 사장님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이 장려금 관련된 요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연간 총소득. 두 번째, 재산 요건이 있습니다. 연간 총소득 같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기준으로 단독 가구 2,000, 헛벌이 3,000, 맞벌이 3,600만 원의 기준이 있고요. 자녀 장려금 같은 경우는 헛벌이, 맞벌이 가구 4,000만 원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 요건 같은 경우는 세대원들이 갖고 있는 모든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경우에 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녀장려금 같은 경우는 18세 미만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장려금은 홈택스를 통해서 꼭
신청하셔야 되는데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지급이 될 예정이니까요.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받으시겠으면 좋겠습니다. 7번째, 기부장려금 제도입니다. 이 기부장려금 제도란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본인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에 그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을 당초에 기부받은 그 기부단체가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부단체의 입장에서는 기부금도 받고 기부금에 이 세액공제 상당액만큼 추가적으로 더 받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기부단체 입장에서는 기부금이 좀 더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기부단체에 기부하실 때 기부장려금 신청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 기부금 단체는 이러한 서식들을 제출을 해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8번째,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설명하기에 앞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법인을 설립하셨을 때 A, B, C 총 3명의 주주로서 법인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 B 같은 경우에는 명의만 올려놓고 사실상 A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설립하는 이유가 최대주주 요건이라든가 과점주주 등등 여러 가지 세법상 또 규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걸 조금 분산시켜 놓은 거죠. 이제 그때 당시에는 별 문제 없겠거니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걸 법인이 성장을 해버렸습니다. 법인이 성장했을 때 유상증자라든가 무상증자 등 주식 관련된 걸 뭔가를 할 때 이 비명의로 되어 있는 이 비주식이 상당히 거슬립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하는데 좀 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거를 조금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B의 명의를 이제 A로 돌려주겠다. 어떻게 이러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를 다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특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일단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고, 그러니까 예전에 오래 전에 설립된 법인이겠죠. 그리고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되고요. 그리고 발기 처음에 법인을 설립할 당시에 명의신탁한 주식일 것.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인이 중간에 명의신탁을 한 게 아니라 이 법인 설립한 시점에 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신청하느냐? 일단은 요건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관련된 거를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증빙서류라고 하기 좀 어려운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면 확인서, 당사자끼리 확인서라든가 진술서 등을 작성해가지고 입증을 하면 되겠죠. 참고로 사전에 상담을 먼저 받으신 다음에 신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를 거치는데 이 추가적인 확인을 위해서 세무조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세무조사지 어떻게 보면 확인 차원의 그런 조사일 거고요. 이러한 것들이 마무리됐을 때 실제로 확인이 됐다. 그러면은 그 주주 명의를 바꿀 수 있게끔 처리가 될 겁니다. 단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확인 처리 결과에 따라서 당초 명의 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양도세, 증여세 등의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시행하기 전에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21 최공호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 4차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